2014년 1월 3일 아침 출근하려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다. 병이 조금씩 악화되어 그렇게 미뤄왔던 치료제 레보도파를 사용한 지 10개월째였는데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한 달만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고 출근을 포기했다. 첫 아이를 유산하고 어렵게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와중에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는 출근을 내려놓은 것이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엔 병원 문을 닫고 체질 개선과 요양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내려갔다. 서늘리에 있는 조그만 집에서 혼자 머무르며 치료에만 집중했는데 처음에는 진료도 그만두고 공기 좋은 곳에 내려가서인지 병세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점점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레보도파 약효의 지속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돼 하루에 반 정도는 누워서 약 먹을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려야 했고 땀이 비오듯 쏟아져 하룻밤에도 옷을 3번 정도 갈아입어야 했다. 게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자율신경계가 깨져서 심박동수가 120을 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돌아눕기도 힘들고 이불이 무겁게 느껴져서 발로 차내려고 해도 다리가 뻣뻣해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다리를 1cm 옆으로 옮기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누군가 파킨슨병을 묘사할 때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 놓고는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 상태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파킨슨병 환자들의 경우 소변이 금방 마려워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밤에도 예외는 아니다. 겨우 눈을 붙였는데 소변이 마려워 잠을 깨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한두 시간 잠들었다가 다시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날도 그랬다. 새벽 1시쯤 소변이 마려워 눈을 떴다. 힘겹게 일어선 다음 화장실에 가려고 발을 떼는데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바닥 넘어질 뻔했다. 분명 내 다리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화장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 쪽을 바라보며 움직이려다 앞으로 넘어지길 몇 번 이대로 주저앉아 오줌을 싸버릴까 싶었다. 다 큰 어른이 바지에 오줌을 싸게 될 줄이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집에 나 혼자뿐이니 더 막막했다. 그러다 화장실 문을 바라보는 대신 발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발을 한 발짝 천천히 떼었다. 신기하게도 발이 움직여졌다. 발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 발짝 움직였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화장실에 도착해 있었다. 보통 때면 2초 만에 갈 수 있는 화장실을 가는데 5분 넘게 걸리긴 했지만 도착해서 볼일을 봤으니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아, 한 발짝이구나. 내가 가려는 먼 곳을 쳐다보며 걷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발을 쳐다보며 일단 한 발짝을 떼는 것. 그것이 시작이며 끝이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높은 계단을 오를 때 저 위를 보고 가면 못 올라간다는 말이 있다. 분명 많이 올라왔는데 계단 끝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주저앉게 되기 때문이다. 주저앉아 언제쯤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 아예 올라가기를 포기하게도 된다. 그러나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순간에도 발을 쳐다보며 한 발짝 떼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그리고 계단 끝을 보며 올라갈 때는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올라가는 일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신기하게도 발을 쳐다보고 한 발짝을 떼는데 집중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온 신경이 그저 한 발짝을 내딛는 데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선생님, 한 발짝을 떼는 것은 쉽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이 아니면 어떡하죠?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한 발짝 한 발짝 열심히 갔는데 낭떠러지에 도착하면 어떡하느냐고요. 어느 환자가 볼멘 소리로
나에게 했던 말이다. 내가 몇 년 동안 진료를 맡았는데 병 때문에 도저히 진료가 불가능해서 다른 의사를 소개해 주자 그는 나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다.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맞는 치료자일까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맞느냐고요?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죠? 나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와 치료자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둘이 서로 만나서 치료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딴엔 미안한 마음에 최대한 그와 잘 맞을 것 같은 치료자를 연결해 줬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만약에 잘 맞으면 계속 그 의사 선생님과 치료를 진행하면 되고 안 맞으면 다른 치료자를 찾아가면 되죠. 그런데 지금처럼 울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상태가 더 나빠질 거라는 건 확실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길로 가는 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걸어간 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배우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그가 나와 맞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다.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배우자를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로 만들어가는 건 내 몫이다. 물론 선택한 길이 틀릴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낭떠러지에 도착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 한 발짝도 떼지 않으면 영영 아무 데도 못 가게 된다. 그리고 내 경험상 틀린 길은 없었다.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었고 길을 잘못 들었다 싶어도 나중에 보면 그 길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배움으로써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때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때문에 화가 난 적도 있지만 분노의 힘이 나를 살게 한 적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른 직선 코스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버린다면 한 발짝을 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다. 남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 봐야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슬픈 일이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 내어 일단 한 발짝만 내디뎌 보라. 나는 화장실에 가기까지 5분이 걸렸지만 도착한 순간 해냈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한 발짝을 내디딘 순간 알게 될 것이다. 용기 내기를 참 잘했다는 것을. 처음은 누구나 서툴다. 1999년은 내가 운전면허를 딴 해다. 남들은 20대에 딴다는 면허를 40 넘어 뒤늦게 따면서 참 말도 많이 들었다. 아직까지 차가 없으셨어요? 장롱 면허라도 있으신 줄 알았어요. 바로 위 언니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탓인지 나는 오래도록 차를 꺼렸고 운전면허 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누구나 운전하고 다니니까 나도 운전을 하면 당연히 잘할 줄 알았다. 운동신경이 둔한 것도 아니니까 웬만큼 하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웬걸 남들은 다 잘하는 운전이 왜 나한테는 이토록 어려운 건지.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에서 계속 덜덜덜덜 소리가 나고 타이어와 보닛에서 연기가 조금씩 피어올랐다. 나중에 병원에 도착해 살펴보니 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채로 운전한 거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한 번은 딸과 그 친구들이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하도 졸라서 4명을 태우고 가는데 주차장을 올라가다 차가 갑자기 뒤로 밀리는 바람에 뒷차를 박을 뻔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퇴근길에 차를 몰고 집에 왔는데 트렁크가 열려 있었다. 1시간 내내 트렁크를 연 채로 운전을 한 것이다. 생각할수록 아찔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트럭이 내 차를 치고 갈 뻔한 일이 생기자 운전하는 게 두렵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뭔지 모를 자신감에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 동안
생각지도 못한 실수들을 연발하며 나는 스스로 초보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고라도 방지하기 위해 차 뒷유리에 크게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고 다녔다. 그러다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차를 남편에게 반납해 버렸지만 말이다. 그런데 한 후배의 말에 따르면 요즘은 초보 운전자도 초보 운전 딱지를 잘 붙이지 않는단다. 특히나 운전자가 여자란 걸 알면 운전도 잘 못하면서 왜 차를 끌고 나와 다른 사람 갈 길을 막느냐고 면박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괜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기가 막혔다. 알아서 피해가라고 초보 운전 표시를 한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자기네들도 분명 초보 시절이 있었을 텐데 왜 처음부터 능숙하게 잘했던 사람처럼 구는가 말이다. 처음은 누구나 서툰 법이다. 잘 모르니까 서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초보인 것이다. 그런데 하루는 딸이 또 나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엄마는 잘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그게 굉장히 속상해. 내가 딸보다 사회생활을 30년은 더 했다. 그 오랜 세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잘하게 된 것인데 어째서 나와 비교를 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너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30년을 건너뛰어 엄마와 비교하려더니 나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내 나이 때는 너보다 더 못했어. 그제야 딸이 안심이 된다는 표정을 짓는데 문득 의문이 들었다. 왜 초보가 초보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처음부터 능숙하고 유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조금만 실수해도 금방 좌절해 버리는 걸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팀장들은 신입을 꺼린다. 대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입사하면 바로 자기 몫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경력자를 선호한다. 왜 신입을 뽑지 않느냐고 물으면 언제 키워서 제대로 일하게 만드느냐고 되묻는다.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사보다 앞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신입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래저래 초보가 찬밥 신세밖에 안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초보의 소행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던 시대가 물 건너 가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딸에게 오히려 회사 초보 딱지를 제대로 붙이고 다니라고 이야기했다. 초보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며 달리기도 벅차다. 주위를 살필 여유가 없다. 그리고 긴장한 탓에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그래서 초보 때는 1시간만 운전해도 녹초가 된다. 그만큼 초보는 초보다. 실수나 잘못을 할 위험이 큰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불리한 점도 있다지만 그래도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면 사람들이 비켜주기도 하고 거리를 두는 등 초보 운전자를 배려해 준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초보라서 잘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말하며 열정적으로 선배들을 쫓아다니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면 선배들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게 되어 있다. 경험상 바짝 긴장해서 열심히 배우려는 후배를 예뻐하지 않을 선배는 없다. 그들 또한 서툴고 힘든 초보 시절을 겪어냈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환자가 나한테 말했다. 선생님도 많이 변한 거 아시죠? 어찌 모르겠는가. 사이코 드라마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론은 알겠는데 경험은 없으니 환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긴장한 탓에 말을 버벅댔다. 게다가 뭔가 멋진 말을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지 않았고 이론적인 해석만 계속 되풀이했다. 그런데도 그 환자가 더 나은 전문가를 찾지 않고 나한테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 부족하고 서툴지만 자기를 정말 도와주려는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란다. 환자도 내가 초보인 줄 뻔히 알았는데 주위 사람들은 어땠겠는가. 그러니 더 이상 아는 척 혼자 끙끙대지 말고 초보 티를 내자.
실수 하나 했다고 금방 좌절하고 주눅 들어 있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해보는 것이다.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잘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나보니 알겠다. 실수가 마음껏 허용되는 것은 초보 때뿐이다. 그때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듭한 사람일수록 아주 크게 발전한다.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어깨에 힘을 빼고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가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초보 딱지의 매력이니까.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 오래전 일이다. 한 시골 할머니가 진료를 받으러 와서는 한참 동안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근데 원장님은 안 계세요? 아니, 내가 원장인데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 싶었다. 알고 보니 내가 버젓이 흰 가운을 입고 있어도 할머니 눈에는 의사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할머니가 살아왔던 남존여비 세상에서는 여자가 의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물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의과대 학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고 그만큼 여의사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여자 후배들은 나를 찾아와 아이를 낳는 게 두렵다고 했다. 환자 보랴 논문쓰랴 일도 산더미처럼 많은데 언제 아이를 낳고 키우느냐는 것이다. 아이를 잘 보살필 자신도 없는 데다가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되어 승진해서 밀리고 도태될까봐 두렵다고도 했다.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는가.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워킹맘의 길은 아직도 힘든 측면이 많이 있다. 후배에게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선뜻 권하지 못하는 이유다. 나는 인턴 때 대학 동기와 결혼했는데 원치 않게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 다들 힘든데 임신했다는 이유로 일을 줄여달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과를 돌 때였다. 그날따라 중환자실에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잇따라 벌어졌다. 환자 3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 동료와 선배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급한 대로 엠브백을 잡고 그 일이 터지면 달려가서 심장 마사지를 했다. 어느 순간 배가 뭉치는 걸 느꼈지만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환자를 살리는 일에 매달렸다. 눈앞에서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 임신 중이에요라며 뒤로 빠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다행히 환자들이 고비를 넘긴 그날 밤 나는 하혈을 했고 끝내 유산을 하고 말았다. 처음이었더랬다. 의사가 된 게 너무 후회되었다. 무리하게 심폐소생술만 안 했어도 아이를 잃지 않았을 텐데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한참을 울었다. 그 후로도 얼마 동안은 아이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내 힘들어했다. 그러나 정말 시간이 약인가 보다. 어느덧 나는 2 아이를 낳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의사 생활을 계속했다. 병원일 하랴 집안일 하랴 2 아이 키우랴 시부모 봉양하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남편과 가족들 모두 도와주지 않는데 4가지 역할을 다 하려고 하니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감히 힘들다고 말하지도 못했다. 그러는 사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병원 일을 하는 것도 집안 일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숙제처럼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이 되어버렸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한숨이 먼저 나왔다. 어느 순간 나는 웃음을 잃어버렸다. 왜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나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남편과 가족들을 원망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라도 버티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하기 싫은 숙제를 하듯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내가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때 삶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즐기기는커녕 행여 아이에게 부족하고 좋은 엄마가 안 될까봐 스스로를 닥달하면서 살았고, 일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보다 행여 뒤처질세라 쫓기듯이 일을 하고 공부를 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시간을 분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집에 가자마자 저녁 준비한다고 서두르기 전에 아이와 눈 한 번 더 마주치며 안아주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출근하며 하늘 한 번 쳐다볼 여유를 가지고 환자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군가 나에게 삶의 즐거움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그 시절에 가졌던 죄책감과 피해의식은 나의 기쁨을 앗아가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으며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죄책감과 피해의식에 시달릴 시간에 삶을 즐길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실천에 옮겼더라면 이렇게까지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이를 하루 못 시키고 재웠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는다. 일이 많으면 하루쯤 시부모 저녁상을 못 차릴 수도 있는 법이다. 남편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얻은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 밀린 수다를 떨어도 좋을 일이다.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시간이 정말 없을까? 마음만 먹으면 끝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내가 아는 한 워킹맘은 너무 지치고 힘든 날에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1시간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만히 있곤 했다. 가족들에게는 차가 밀려 귀가가 좀 늦어질 것 같다는 거짓말을 하고선 말이다. 나는 그녀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삶을 즐기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을 줄이고 무엇을 하고 싶다는 말을 늘려나가는 것이 그 시작이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못 당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살아가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눈앞에 놓인 과제들에 내 인생을 다 내어주기보다는 좀 더 멀리 보며 나를 더 아껴주고 틈틈이 나에게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고 달콤한 휴식을 허락할 것이다. 지금은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고 조금씩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정신과를 찾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환자들은 나를 찾아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홀로 고통스럽게 보낸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진료실에 들어와 내 앞에 앉으면 울음부터 터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니 그것이 먼저 울음으로 터져나오는 것이었다. 한 환자는 말없이 1시간 넘게 운 적도 있었다. 뭐가 그리 힘들었던 걸까?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가 실컷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었다. 가끔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왜 우리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는 슬픈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눈물이 나면 창피해서 남이 볼세라 얼른 눈물을 닦는다. 운다는 것은 감정에 굴복하는 것이고 상대에게 나의 약한 면을 노출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다물고 있는 힘껏 울음을 참는다. 하지만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한다. 왜냐하면 울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공격성을 씻어내는 배출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격성이나 공포 혹은 슬픔이 눈물이라는 맑은 분비물을 통해 방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울고 나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좌절이나 슬픔을 경험할 때 해결되지 않은 공격성이 울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게 놔두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어쩌면 울음은 한없는 어둠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는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구판일지도 모른다. 가슴속 깊숙이 응어리진 것을 토하듯이 내뱉고 눈물로 그 슬픔을 씻어내리는 작업. 그래서 한 판의 굿이 끝나듯 서서히 울음이 멈추면 가슴 속에서 들끓던 슬픔은 거품을 걷어내고 맑은 물이 되어 제 물줄기를 따라 흘러간다. 그러므로 사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다는 건 커다란 축복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커다란 축복은 나의 울음을 지켜봐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이다.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을 때, 이보다 더 초라할 수가 없을 때, 앞날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을 때, 갑자기 이 세상에 나 혼자 외톨이로 버려진 것만 같을 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의 손을 잡고 실컷 울고 나면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가슴이 시원해짐을 느낀다. 그리고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얻는다. 나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힘으로 우린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쩌면 울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약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감추려 한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쌀 강한 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는다. 설령 약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상처 있고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눈물 가득 연민을 느끼며 자신을 바라본 후에야 우리는 그러한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약한 아이가 더 이상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울고 싶을 때는 울어버려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 것.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을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럴 때면 속상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믿기도 하다. 그런데 후회는 고통스럽지만 달콤하다. 그때 그런 잘못을 안 했더라면이란 가정법은 잘못된 과거를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상상 속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나는 지금 더 잘 돼 있을 거야. 후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다. 우리는 과거의 사소한 실수만 아니었어도 크게 바뀌어 있을 현재를 상상함으로써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경우 현재와 미래보다 과거가 더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후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고치려고 현재와 미래를 담보로 내놓고 있는 것과 같다. 잘못된 과거를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그들이 커다란 우주복을 입고 산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주복 안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도 환자들은 감히 우주복을 벗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과거에 얽매여 있다. 우주복을 벗으면 세상에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볕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차마 그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몸이 성할 날이 없었던 한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폭력적인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둔 여자가 알코올 중독자인 남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과거라는 우주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끔찍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실 내면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성장하고자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 힘이 없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아이는 깊은 상처를 안고 마음속 깊숙이 숨어버린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성장하기를 멈춰버린다. 그렇지만 그 아이도 어떻게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과거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그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거나 극복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저 고통만을 반복하게 될 뿐이다. 그처럼 과거에 묶여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이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요, 과거를 알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고통스러운 과거가 갑자기 없어지기라도 하나요? 그들의 말이 맞다. 사람들 앞에만 가면 불안하고 도망치고 싶어지는 마음이 어릴 적 무서운 아버지가 조그만 실수에도 심하게 야단치고 벌을 주던 기억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무섭고 험한 아버지가 갑자기 따뜻한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어릴 적 외갓집에 보내졌던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도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단지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처럼 이론적으로 현재 자신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이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을 지식적 통찰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식적 통찰은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통찰이다. 그것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아, 그렇구나 하고 가슴 깊이 느끼며 그동안의 슬픔과 두려움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을 말한다. 그리고 이 감정적 통찰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한 번의 통찰로는 불충분하다. 사람은 변화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를 반복하려는 속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찰을 생활에 적용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 걸음 전진하면 한 걸음 후퇴하고 또 한 걸음 전진하면 다시 한 걸음 후퇴하며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되는 것일까? 그럴 때 나는 말한다. 시작이 반입니다. 일단 문제의 원인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면 그 문제로부터 거리 두기가 가능해진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을 알고 나면 적어도 현재와 과거를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멈칫하게 된다. 아, 내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구나. 그러면 스스로 선택권을 쥐게 된다. 과거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인가? 이때 현재의 고통이 과거에서 유래됐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지금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과거의 일이 지금의 심리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환자의 경우 어릴 때 뇌가집에서 겪은 일들이 분노를 일으켰고 분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초자아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발달했으며 그래서 조그만 잘못도 심한 잘못처럼 느낀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또 자기 안에 존재하는 강한 분노 때문에 스스로를 나쁜 아이로 여기고 그것이 알려져 언제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게 될까봐 불안해서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초자아가 좀 더 부드러워지면서 죄책감이 줄어들고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물론 어렵다. 그게 쉽다면 왜 정신분석 치료가 수년씩 걸리겠는가? 그러나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움 속에서 자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도 꼭 안아주며 그것은 모두 지난 일이라고 알려주고 다른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에게도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 이제 당신은 무력한 어린애가 아니다. 당신은 어떤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행복을 설계할 수 있는 어른이다. 만일 마음속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래서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 때문에 현재 어떤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면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어떤 경험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재를 덮고 있는 과거의 무거운 이불을 걷어내고 밖으로 나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이다. 과거가 고통스러웠다고 해서 현재까지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과거가 고통스러웠다면 그것을 잘 지나온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과거의 슬픔을 인정하고 슬픔을 이겨낸 자신을 대견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분명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